관련해 유감스럽게도 백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국가들이 아직 백신 접근권을 얻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비양심적인 경쟁과 보호주의, 여러 국가의 백신과 접종 증명서 상호 승인 거부 등의 이유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운용사 바네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을 거부했다고 현지 시간 12일 CNBC 방송에 보도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9.8도, 습도는 51%입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황정민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금 새로운 물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죠. 이걸 이끌고 있는 분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입니다. 수저 색깔이 중요하지 않은 기회공화국을 만들겠다, 제3지대 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대선 출마까지 선언하고 새로운 정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죠.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걸 어떻게 뚫고 헤쳐나갈 것인지 잠시 뒤에 김동연 대선 후보 직접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김정희 씨. 네, 지난 주말보다는 지방 방향 정체가 조금 덜해 보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날이 더 따뜻한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노선 위에는 꽤나 혼잡한 구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지선 대전 방향 회덕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5km 밀리고요.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도 모가와 진천 일대 포함해 총 36km 구간 속도 내지 못하는데 오창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선 부산 방향 상황이 가장 불편합니다. 경기권에서는 기흥동탄에서 남사 사이로 13km 막혔다가 충청권 진입해서는 북천안 나들목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무려 50km 가까운 정체가 부분적으로 이어지고요. 천안 부근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논산 천안선 역시 논산 방향으로 정안 나들목 부근에서 긴 정체가 계속됩니다. 중부 내륙선은 창원 방향으로 여주에서 감곡 사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다시 한번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강원 쪽으로 향하는 길은 비교적 무난해 보이지만 영동선 강릉 쪽은 신갈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15km 구간 차 간격을 좁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평양신문의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도 적극 동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름은 자꾸 바뀌네요. 재난지원금에서 뭐 방역지원금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두 차례 바뀌었어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근데 여태까지 지급이 된 게 있으니까 그럼 추가로는 1인당 적어도 30만 원에서 혹은 많으면 50만 원 정도는 더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었죠. 이런 입장을 일찍 밝혔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조금 이견이 있어요. 당내에도 일단 이견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일부 초반 반대 목소리를 좀 덮고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다, 이게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주 뭐 압도적인 찬성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예.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방역지원금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던 겁니다. 뭐 그동안 마스크 사는 돈만 뭐 25만 원 들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데다 쓰는 돈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그 이유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즉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재난지원금이 구제해주는 그런 구제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기를 활성화해주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다 이런 의견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방역지원금으로 한정을 지어서는 그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스크에만 그러니까 사는데 쓰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용도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그런 취지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꾼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꾸다 보니 이제 지금 일단 현재 상태에선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이런 돈으로 민주당은 내년 뭐 빠르면 내년 1월이라도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반대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사실은 여태까지 5번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때마다 정부하고 이 민주당이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매번 민주당은 조금 더 주려고 하고 정부는 조금 덜 주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입장 차이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의견을 꾸준히 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민주당에서 홍남기 퇴출론이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견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또 김부겸 국무총리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는 다 반대 입장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내년도 초에 그래도 지급을 하고 싶다, 지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율은 하고 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거든요. 이건 법정 처리 시한이잖아요. 네, 그때는 반드시 지키도록 안 되면은 정부안이 상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까다로운 게 정부도 이렇게 반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정의당도 그러니까 야당들도 반대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두 단계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 특검을 주장해 왔고 여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보자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조건부로 대장동 특검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서 수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조건이 어떤 거냐면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가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일단 끝나고 거기에 그렇죠. 대한 평가가 미진할 경우. 맞습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를 일단은 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된 뒤에 원래는 역벤션,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면서 예.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뒤집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대장동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더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즉각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건부가 아니라 바로 하라.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을 받을 거면 받고 못 받을 거면 못 받는 거지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서 하겠다라는 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 이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특검법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예.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피할 생각은 없다. 즉 논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 아직 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 위한 일정은 협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역시 이 이재명 후보랑 입장이 같은데요. 이렇게 특검을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검찰 수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자.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예. 송영길 대표의 표현을 보면 여태까지 13번의 특검이 실시가 됐지만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은 없다. 이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를 하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특검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특검 얘기가 이제 공식적인 여야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긴 했네요. 네. 뭐 이재명 후보 얘기 쭉 나온 김에 하나 더 그 부인인 김혜경 씨가
그 한밤중에 뭐 낙상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까지 그 후보 측에서 다 공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네요. 네, 어제 자세하게 내용을 공개했는데 일단 사고는 지난 9일 새벽이었어요. 새벽 1시 30분 정도였는데 이 김혜경 씨가 경기도 자택에서 낙상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후보 예. 캠프에서. 그러니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구토, 설사 이런 게 있다가 화장실에서 혼절해서 넘어졌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더라고요. 의식을 불명돼서 이제 쓰러졌다라는 거고 또 이제 넘어지면서 열상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응급실을 갔고요. 응급실에서 조치를 한 다음에 아침에는 성형외과에 가서 또 이제 다친 상처를 꼬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된 거는 이재명 후보가 원래 뭐 대선 후보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일정을 다 취소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게 된 거예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하루는 아내 곁에 있고 싶다 이렇게 참모들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즉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추측 같은 것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예. 자세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특히 사진 같은 것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선대위가 꾸려져 가지고 배우자 실장도 있거든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실장인데 배우자 실장이라는 거는 후보의 배우자를 담당하는 그렇죠. 그런 직책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대별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밝혔고 특히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이 사진에 보면 김혜경 씨가 구급차에 탑승해서 이송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이제 한 장은 이송되는 장면을 이재명 후보가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또 구급차에 함께 탑승을 해서 김혜경 씨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공유하면서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패밀리스트다. 이제 뭐 패밀리 가족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보통 그 여성주의 페미니스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패밀리스트가 또 나왔네요. 네, 뭐 새로 만든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리고 한간의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이송 과정을 두고 조금 논란도 하나 있었는데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소방 이 지휘부에서 왜 VIP 이송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을 했다라는 그런 폭로가 나왔어요. 예, 예. 이 사람들이 밤샘 근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갔으니까. 근데 다 마쳤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는 이유로 퇴근을 한 사람들 다시 불러서 한 30분 정도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방대원들은 몰랐다면서요? 네, 이재명 후보인지. 사진 보면은 모자를 이렇게 좀 눌러 쓰고 있고 마스크도 썼고. 네, 알아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 그 119 구급대원들을 비난 질책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자도 눌러 쓰고 그런 상황이어서 알 수도 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관련된 뉴스 몇 개 정리해봤고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현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죠. 네. 외신 기자들이다 보니까 국제 이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이슈가 많이 다뤄졌는데 뭐 전반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전체적으로 비판을 했고 또 정반대의 기조를 내놨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요. 이걸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표현을 전해드리면 이건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더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예.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위협을 느끼면서 부정적인 상황이거든요. 아니 우리한테 보복까지 했잖아요. 네, 이미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산불 정책도 좀 연이어서 보자면 이게 중국과 관련된 정책인데 일단 산불 정책이라는 게 2017년 10월에 이제 사드가 배치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보복을 했고 예. 한중 갈등이 발생을 했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산불 정책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드 추가 배치예요. 그중 하나가 더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갈등이 일부 좀 완화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산불 정책에 대해서도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바꿀 이건 수도 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일 관계를 너무 국내 정치에 활용을 했다, 너무 끌어들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좀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고 특히 남북 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종 관계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주종 관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닌다 그런 얘기겠죠. 맞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마치 종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된 거고요. 굉장히 센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겠다. 뭐 4자, 6자 회담 같은 것들이 잘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만약에 북한이 허락을 한다라면은 이제 4자 회담이든 6자 회담이든 할 수 있는 장소를 뭐 판문점이나 아니면 어디 상징적인 장소를 정해서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건 뭐 원칙적인 입장 같고요. 네.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이 뭐 금방 될 것 같더니 계속 미뤄지네요. 내부 좀 갈등이 있죠? 네, 지금 여러 면으로 갈등이 좀 복잡한데. 예. 지금 제일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은 좀 유사해 보여요.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을 놓고 기본적으로 선대위에 어떤 규모로 만들 것이냐 요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랑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이 좀 가깝습니다. 예. 기존 캠프를 조금 줄이고 사람도 많이 바꾸자라는 그런 의미고. 그런데 예. 윤석열 후보가 아주 또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뭐 대변인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로 봤을 때는 확대 개편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확대 개편이라는 거는 원래 광화문 캠프라고 불리는데요. 그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어서요. 기존의 경선 과정에서 했던 캠프 사람들을 자르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서 더 늘려나가는 그런 구성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자르는 게 구조조정인데 네. 그거 없이 가보자 이런 이야기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캠프 인사들 일부를 두고 자리 사냥꾼이다. 아니면 파리떼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고요. 예. 또 이준석 대표도 비슷하죠. 하이에나 떼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즉 좀 잘라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내놓았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 자신은 당대표니까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선대위원장으로 가야 되고 예. 그 위에 한 자리를 준다면 총괄선대위원장인데 거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니까 뭐 분명한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정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일단 뭐 협상상에 나온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도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게 전권을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정권을 달라고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허수아비가 될 수는 없다.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달라. 뭐 상당한 권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핵심 주축 세력들은 마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까 좀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본인은 그렇게 뭐 정권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캠프의 기득권이랄까요? 아니면 기존의 핵심 세력들을 상당 부분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당사자들로서는 불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권력 게임이네요. 그렇죠.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누가 핵심이냐라고 좀 보자면 뭐 워낙 캠프가 크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데 친이계가 좀 특히 많아요. 친이명밖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또 친이계가 거론됩니까? 뭐 그렇게 딱 똘똘 뭉쳐 있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이제 굳이 특색을 잡자면 그런데 왜냐면은 뭐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이 주요한 자리를 맡고 있고 다 이제 친이계이기도 하고요. 또 뭐 예. 박민식 전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MB 청와대 시절에 비서관들, 행정관들 많이 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중심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이계의 좌장격이죠. 이재호 상임고문이 어제 TBS 라디오에 나와서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을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네, 킹메이커는 이제 한 번 하는 건데 즉 킹과 같이 운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전권 운운하는 소리를 하지 말라. 또 윤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특히 아주 강하게 비판한 부분은 이건데
윤석열 후보가 권력형 부패는 잘 잡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부패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정말 옛날 얘기까지. 네. 예.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장은 밝혀진 바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또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일종의 관망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윤석열 후보 캠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야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아무 갈등 없이 최대한 많이 와서 하는 게 좋은데 즉 그러다 보니까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최대한 갈등을 안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신경전도 정리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 12월 정도 되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예.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모레거든요. 출판 기념회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마 어떤 직책이든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 건데 다만 윤석열 후보의 속내를 좀 보자면 예. 구조조정보다는 확대 개편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그러니까 이 김병민 대변인이 캠프 대변인에서 후보 대변인으로 다시 한번 임명이 됐고요. 예. 지금 발언이 아주 좀 조심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캠프 대변인 이후에 이제 이 후보 대변인이 된 다음에요. 조심해야죠. 네. 근데 이렇게 내놓은 발언을 좀 보면은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선대의 출범과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넓게 포용하면서 가는 그런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배제를 시키는 건 안 좋다라는 뉘앙스니까 확대 개편으로 해석이 되는 발언이고 특히 요즘 발언을 좀 줄이고 있다 보니까 이건 윤석열 후보의 의중일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김병민 대변인 이따 2부에 나오니까 네.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행보도 좀 짚어주시죠.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를 좀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좀 트레이드 마크처럼 해서 이 노동 어젠다를 선점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요. 예. 주 4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는 걸 넘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정의로운 시간으로 가는 길이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4일제로 가는 로드맵도 제시를 했는데 3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 각계 분야의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범시민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사회적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일부 가능한 사업장에서 시범제로 운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입법 절차를 밟아서 예. 정식으로 안착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주 구체적인 플랜까지 내놓고 있군요. 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학, 미래,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IT 사업가였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주로 다니는 곳들을 보면은 이제 왓챠 이 OTT 서비스 업체거든요. 맞아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런 데나 아니면 LG 사이언스 파크 또 수소 생산 설비 업체인 엘캠텍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자신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깨끗한 후보다 이런 점도 얘기를 했고 또 그 자신이 기부를 반 정도로 했으며 유일하게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부람 자기 재산의 절반 네. 기부했다. 코로나19 뭐 위중증 환자가 자꾸 늘어나서 걱정이에요. 네. 이게 좀 중요하게 보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 12일에 460명의 위중증 환자가 나왔는데 이게 역대 최다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11일, 12일, 13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11일에는 473명, 12일에는 475명, 13일에는 485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이게 좀 통제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윤지수 씨. 네, 이번 주말과 휴일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풀리고 있고요. 오늘 낮엔 기온이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은 13도, 세종, 대전 15도, 광주, 부산 16도 등 전국은 12도에서 17도의 분포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비슷한 기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방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과 경상북도 북동 산지의 경우 건조특보가 내려져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맑은 날씨에 이 건조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요일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지역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은 1mm 안팎으로 비가 조금 내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0.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현재 요금소를 중심으로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가는데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3시간 20분, 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15분가량 걸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위로 교통량 많은데요. 그중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남이천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3km 구간에서 여파받고 있고요. 이전에는 오창 부근과 진천터널에서 진천 부근, 또 일죽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하남 만남 휴게소에서 산곡 분기점 10km, 또 마장 휴게소에서 남이천 나들목까지 차가 많고요. 진천에서 진천터널 부근도 역시나 8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창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부근까지 16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양지터널 부근 15km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까지 21km 극심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새로운 물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대선 후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글쎄, 후보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 정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무소속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무소속입니다. 근데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물결은 창당 준비 과정이고 창당 준비 위원장이시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창준이 이제 발기인대는 했었고요. 그리고 네. 예비 후보 등록은 했으니 후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무소속, 유일한 무소속 후보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선 국면이니까 후보로 불러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근데 제가 호칭을 여쭤볼 만큼 사람들이 안 알아주죠. 맞습니다.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뭐 정치 창업, 스타트업 창업을 한 지 불과 뭐 3달도 채 안 된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잘 몰라주시는 게 당연하고요. 삼성전자나 뭐 이 큰 기업은 알지만 아직 상장도 안 된 이 스타트업 기업을 많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서 굉장히 가난하셨다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실 정도? 네, 그렇습니다. 뭐 중학교 때는 뭐 등록금 못 내가지고 뭐 쫓겨난다고 할까 이렇게 가게 됐고 청계천 뭐가 판잣집에서 살았고요. 그게 이제 철거돼서는 그 경기도 광주로 이주가 돼서 그 당시 광주 대단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성남. 지금 성남시죠. 그렇죠. 거기 허벌판에서 제가 천막 치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왔고 덕수상고 나오셨고. 네, 덕수상고 나왔고 고3 때 이제 취직 돼가지고 은행원으로. 그렇습니다. 고3 2학기 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6식구의 가장, 소년가장 예.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을 다니시고. 네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야간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또 그러다 이제 고시 공부하시고. 고시 공부를 하게 된 사연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은행 그 합숙소 쓰레기통에 누가 책을 여러 번 버려놔서 한 권 주워 들고 제 방 가서 보니까 고시 잡지였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엔 야간 대학 다니고 늦은 밤에 이제 고시 공부하는 그런 1인 3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바로 또 붙으셨어요? 바로는 아니고 한 2년 반 공부를 했습니다. 직장 다니고 야간 대학 다니시면서 2년 반이면 굉장히 빠르신 거죠? 아주 뭐 운이 좋았고요. 그래서 한 해에 행정고시하고 입법고시하고 두 개 같이 합격을 했습니다. 내치김에 그다음 이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네, 미국 네. 위스콘신 석박사. 아닙니다. 미시간 대학입니다. 미시간 애너버입니다. 네. 미시간 그 석박사를 최단기간에 하셨다고. 아이고 뭐 부끄럽습니다만 하여튼 네 빠른 시간 내에 3년 9개월에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세요? 아닙니다. 원래 잘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운도 좋았고요. 또 공부하는 중에 많은 이럴 때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공부 좀 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객관적 숫자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저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 에피소드 짧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이 60명입니다. 제가 반에서 45등 50등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업학교 들어가기 싫었어요. 예.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고 방황하고. 근데 이제 독한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잘하시는군요. 그건 이전해야 될 것 같으네요. 뭐 이 정도면 좀 소개를 한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부처에서는 꽤 잘 나가셨어요. 네,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지금 현 정부의 또 경제정책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비전 2030을 만드셨고, 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네. 예산실장. 박근혜 정부 때 총리 국무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네. 그럼 뭐 노른자위는 다 거치신 거네. 아마 좀 특이할 겁니다. 이번 정부 포함해서 3대 정부에서 제가 정무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전전 정부에서 차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장관, 문재인 정부 때 부총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과장 때 국장 때 한번 책상 빼 해가지고 제가 밀려난 적도 있었고요. 네. 여러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부에서도 운 좋게 여러 가지 중요한 중책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할 만큼 다 하셨잖아요. 할 만큼 다요? 꼭 대통령을 하셔야 되겠다. 제가 25살에 공무원 생활에서 34년 부총리까지 했으니까 정말 복받은 공무원이었고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크지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2년 반 정도 대학 총장도 했고 정말 이제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만들어서 봉사도 했었고요. 예. 정치의 뜻을 두게 된 것은 마찬가지 연장선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이제까지 구조적인 우리 사회의 오랫동안의 문제를 지금의 정치판이나 대선 전국이나 나와 있는 후보들이 누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 저는 그동안 제가 받은 것들 국가에 환원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과 진정성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제쯤 결심하신 거예요? 결심? 예.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총리 그만둔 지가 이제 만 3년이 돼 가는데 약 2년 6개월 정도를 지방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농민, 어민, 청년, 취준생, 어르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만나면서 쭉 하면서 그 기간 중에 여러 정치 권유를 받았어요. 가깝게는 작년에 총선, 금년 초에 서울시장 보선, 또 몇 달 전에는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요구를 거대 양당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었었고. 거대 양당 모두가 그렇습니다. 총선, 서울시장. 공천 주겠다. 뭐 서울시장 후보로 좀 나와달라. 대선 레이스에 경선 레이스에 와라. 나와달라 했는데 저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붕어빵 틀에 제가 새 밀가루 반죽인데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저도 붕어빵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붕어빵 틀 자체를 바꿔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꿔야지 발전할 텐데 그래서 그 틀을 바꿔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심한 지는 그렇게 긴 오래전이 아닙니다.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은 삼겹살 불판을 바꾸자고 했는데 같은 맥락 새로운 용어를 만드셨네. 네, 저는 붕어빵 틀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더 확실하네요, 그게. 그럴까요? 밀가루 반죽 아무리 새로운 걸 넣어도 똑같은 붕어빵이다. 나오죠. 노회찬 의원님 같이 또 이렇게 훌륭하신 정치인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용어도 나왔죠. 그 불판에서 굽는 삼겹살 다 탄 삼겹살 나올 텐데 비슷한 맥락이고요. 우리 그 사회에 또 경제, 교육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이 정치판부터 바뀌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붕어빵 틀에 기존 정치판의 핵심 문제가 뭡니까?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죠.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예이지요. 거기 나온 등장인물들 다 비슷한 인물들이죠. 양쪽 정당이 뭐 맞습니다. 다. 여야가 지금 서로 뭐라고 할까요? 뭐 죽일 듯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적대적 공생관계거든요. 예, 예. 서로 간에 그 기득권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고 정치 장벽이 대한민국 시장 중에서 가장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예. 그 안에서 끼리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머리 못 갖고 혁신과 개혁은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네. 그 지적에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수 양당 거대 양당 체제가 사실상 해방 이후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깨자라는 목소리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나왔었고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정치권 안에서는 그나마 이제 정의당 같은 당이 과거 뭐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 색깔을 내면서 거대 양당 체제를 바꿔보자. 한 20년이 넘는 지금 역사를 좀 기록한 정당으로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도 국회의석이 6석이고 거기 지금 심상정 후보도 한 지지율 5% 7%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김동연 후보는 그런 20년 역사도 없고 호롤단신이고. 맞습니다.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뭐 도와주는 현역 의원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저희 공식 지지를 시대전환 당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도 그렇고 좀 둘 다 비슷해요.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데를 두드리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그 교수님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제3지대가 저는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정치판의 틀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나왔던 많은 분들이 대통령 되기를 꿈꾸셨어요. 예. 뭐 3지대 10년 주기설의 정몽준 대표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그 후에 10년 뒤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그래서 그와 같은 전체 틀 깨는 것에 대한 인식보다는 결국 뭐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게 컸다는 거. 두 번째는 우선 첫 번째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 거대 양당 체제에 도전한 케이스로 정의당만 얘기한 이유가 맞습니다. 예. 그런 뜻이신 것 같으셨어요. 한 20여 년 역사를 갖고 그래도 한 줄기의 길을 걸어온 또 뭐 반드시 대통령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 정치의 기본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목표인 그런 세력으로 저는 지적을 한 거예요. 네. 말씀하신 정몽준, 안철수 이런 쪽은 어찌 보면 잠깐의 인기에 힘입어 제3지대랍시고 이제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 의견 일치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는 방법 자체가 기존 정당을 따라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 다 이렇게 장식용 비슷하게 그 하향식 공천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 2년 6개월 쭉 전국을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에 주민 312명밖에 안 되는 작은 5천 마을 갔더니 거기 연세 드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간담회를 했는데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예. 이게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많은 제가 만나본 분들 속에서 내연하고 있는 이 분노와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넘어서 커다란 힘이 될 겁니다. 제가 당명을 새로운 물결로 한 이유도 지금은 이런 물결들이 잔잔하거나 또는 약하게 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일으키는 부채 하나 또 선풍기 하나 바람으로 태풍을 만들어서 쓰나미를 만들 겁니다.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선은 누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기득권 구조에 반대하고 염증을 내면서도 거기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차악의 선거를 하고 있는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의미 있게 이걸 깨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과 판도나 정치 염증, 정당 염증, 후보 혐오 이 상황에서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됩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혹시 그럼 뭐 다음 대선 내지는 뭐 10년 후
뭐 이런 전국 조직 운동부터 하시는 게 사실 정답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새로운 물결 이제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프라인 요건이 있더라고요. 5개 광역지구당에서 그럼요. 당원 1000명씩 하는데 저희 그거 아마 한 3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저희가 창준이 발기인을 모집하는데 어느 한 분에게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수천 명이 불과 며칠 만에 오셨고 이번에 자원봉사자들 모집했더니 불과 며칠 만에 250명이 오셨고 예. 이런 국민의 열망이 지금의 이 혼탁스러운 정치판 이 혁탕을 거치면 보여질 거라고 봅니다. 네. 새로운 물결이라는 당 이름과 최종적으로 경쟁했던 당 이름이 오징어당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오징어당이라는 이름을 쓰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됐고. 정말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당명을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징어당을 쓰신 분이 의외로 많으셨어요. 저희 그 직원들하고 의논하는데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더니 아주 진지하게 지금의 우리 사회 상황을 오징어 게임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 이거 깹시다 하는 뜻으로 오징어당 얘기를 해서 제가 창준이 발기인 대회 때 축하 연설을 하면서 별칭으로 뭐 오징어당이라고 그러면서 불러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오징어 게임을 깨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발기인 대회 하는 날 네. 여야의 지도부 거물들이 꽤 왔어요. 네, 다 오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의례적으로 와서 직접 축하해 주는 걸 수도 있지만 뭐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김동연이라는 카드를 이번 대선 국면의 막바지에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고자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총선 등등에서도 양당에서 다 러브콜이 있었다고 하긴 하니까 말이죠. 뭐 막판에 누구 손들어줄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럴 생각이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2 때 응당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2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좋은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가로부터 34년 녹을 먹고 이 판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또다시 그런 뭐 일종의 꽃가마? 누구 편 안 들어준다? 네. 그렇지 않고 제 길대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는 길에 동의해서 오겠다면 제가 받아주겠지만 제가 그런 그 정치 공학이나 이런 걸 가진 않겠습니다. 뭐 경제 전문가 경제 관료 출신이시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그동안의 이제 정책 기조 노선이 있지 않겠어요? 본인의 정책 기조는 그 중간 어디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혀 다른 기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책은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나무가 맞고 틀리를 떠나가지고 더 중요한 건 그 나무의 뿌리거든요.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또 그동안에 많은 정부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를 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얼마 주겠다. 또 돈을 얼마 주겠다. 또는 어떤 포장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쇼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정치로부터의 그 독립을 못 시키고 정치 이념화가 이 경제 정책에 많이 뛰어듭니다. 부동산도 그랬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것은 여야를 막느라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34년 한 사람으로서 정치로부터의 탈이념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집권한다면 3위일체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두 번째는 노동 유연성. 세 번째는 확실한 사회 안전망. 이 3위일체로 1년 안에 틀을 바꾸는 그런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재명 후보의 지금 카드고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50조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자영업자 손실 완전 보상하겠다. 둘 다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돈 뿌리기 경쟁 그만해야죠. 이제 후보들이 경쟁할 것은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돈 뿌리는 그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표심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상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로 행정명령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손실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또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형식으로 발행하는 것도 필요한 일 아닌가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피해를 본 분의 정도에 따라서 두텁고 촘촘하게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이고요. 방법에 있어서도 초과세수를 쓴다든지 또 세금 유예를 내야 한다는 거는 이 재정에 일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추경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재정 역사상 있지도 않은 일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재정 건설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와 원칙이 옳더라도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두 가지 다 방향도 틀렸고 방법도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 아쉽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한 말씀.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현입니다. 저는 지금의 정치판 또 지금의 정치 구조로는 대한민국 변화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구조 또 양당 후보 중 누가 돼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회공화국을 만드는 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물결 창당준비위원장 김동연 대선 후보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뵙죠.